자,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일단은 저는, 어, 이남, 이남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기억나는 그 흔히 말하는 최초 기억이죠. 최초 기억이 어떤 거냐면요. 기억이 뭐냐면, 그 제가 작은 방에서 작은 방 문에서 안방을 왜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보는 거. 예, 그러니까 안방을 조심스레 보고 있었고요. 아버지가 당시 그 집에 있던 알루미늄 야구 배트가 있는데 야구 배트를 들고 구석에 어머니랑 형을 몰아세우고 욕을 하고 있었던 장면이 떠올라요. 그게 제 최초 기억이에요. 당연히 뭐 화가 나가지고 그랬었겠죠. 근데 아버지가 워낙 성격이 막 불같으시고 막 그 욕도 막 잘하시고 이런 분이어가지고 항상 집 분위기가 이랬었어요. 하니까 집 분위기는 언제나 이랬어요. 아빠 출근하고 나면 그 이제 그 긴장 풀려가지고 엄마는 지쳐있고 형하고 나는 그제서야 놀고 아빠 퇴근해서 집에 오면 초긴장 살얼음 상태로 있었어야 됨. 자, 이 상태가 계속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저는 아마 그 유년 시절 형아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안도가 높고 그리고 긴장하고 이랬었어요. 긴장하고 약했고 이랬었던 사람인데 어 제가 그 어릴 때부터 많이 아팠었는데 초2 때부터 본격적으로 입원 퇴원을 반복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후에 계속 큰 병이 있어서 입원을 했었어요. 신장염에 걸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중학교 때는 이제 그 오른쪽 그 대퇴부에 그 종양이 발견돼가지고 수술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기립성 저혈압 증상이 있어가지고 학교 가다가 그 등굣길에 그냥 그 길바닥에 쓰러져가지고 병원 실려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계속 아파서 이때부터 어머니가 제 옆을 계속 지키면서 간호를 해주셨어요. 저도 나중에서야 떠오른 건데 저는 그래서 어머니를 생각하면 되게 희생적이고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희생의 대명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초등학교 2학년 전에 저희 어머니는 안 그랬던 거예요. 막 저한테 매를 드셨던 적도 있고 그리고 칭찬 이런 것들 잘 안 하시고 이랬었던 되게 좀 차가운 분이셨어요. 근데 제가 아프고 나니까 제 옆에 계속해서 이렇게 있게 되잖아. 그러면서 제가 어머니에 대한 그 인식을 그때 좀 바꿀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제가 많이 아프지 않았다면은 어머니가 저를
당신의 인생을 대신해서 그렇게 희생하면서까지 작은 아들 살리려고 이렇게 노력하실 만큼의 그런 사랑이 있으셨다라는 거를 아마 제가 몰랐을 것 같아요. 아니, 더 힘들게 알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픔으로써, 그러니까 이게 뭐 이 당시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하는 건데요. 나를, 나 스스로를 아프게 함으로써 엄마의 사랑을 강제로 확인하고 독차지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 아픈 걸 선택했던 거예요. 그 어린애가 엄마의 사랑과 이런 것들을 막 느끼지를 못하고 불안해가지고 엄마를 내 옆에다가 아픔이라는 녀석을 묶어놨던 거야. 그거를 통해서 저 자체는 되게 이런 사랑이나 이런 거를 확인을 하게 됐지만, 여기에서 뭐가 생기냐, 저희 형이 이때부터 거의 부모님과 교류 없이 혼자 알아서 잘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되어버립니다. 저는 형한테까지도 가야 되는 그것까지도 제가 이렇게 뺏어왔던 거예요. 그 집안 그 경제적인 형편은 안 좋고, 그리고 아버지는 폭력적이고,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도 어떻게 자식들한테 온전히 뭘 하겠어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엄마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아파버린 거예요. 아프고 나니까 엄마가 막 희생을 하고 막 나의 막 사랑이 이제 막 그 직접 물리적으로 보여. 그거를 하면서 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희생 속에서, 저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 속에서 자라난 철없는 아이였던 거죠. 사랑받고 싶으면 일부러 아프게 하신 거예요? 그 당시엔 몰랐지. 그리고 실제로 몸이 아팠고요. 근데 실제로 몸이 아픈 것도 마음의 작용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전 사랑받고 싶어서 아픔을 계속 선택했었던 것 같아요. 한데 어머니와 밀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약간 그 부모님의 그 양상이 달라져요. 아버지는 뭐 그대로시고, 어머니가 그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분노와 이런 것들을 가장 붙어있는 저한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집이 그 되게 작은 평수인데, 그 문 여닫는 그 공간에도 뭔가가 좀 있었어야 돼가지고 문을 다 떼어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작은 방에서 속닥속닥 얘기하면은 그 안방까지 다 들리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계속해가지고 그 작은 방에서 저한테 속닥속닥 아빠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당연히 다 들리거든. 그러니까 그 살얼음 같은 곳에서 이제 아버지가 욱성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참게 되어가지고 매일매일 같이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계속 언제 아빠가 터질지 모르는 이 불안함 속에서 제가 계속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지. 완전 살얼음 초긴장 상태. 거기에서 고등학생이었던 저는 아버지를 적으로 만듦으로써
엄마를 구원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 당시 때는 당연히 몰랐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하는 게 그거예요. 그 부모가 둘이 사이가 안 좋아. 그런데 나는 이 부모 둘 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사이가 안 좋으면은 이들을 잡기 위해서라도 어느 한쪽을 이렇게 그 결속을 해가지고 한쪽을 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나도 엄마처럼 저 사람이 싫어. 그러니 나 엄마랑 지금 같은 편이니까 나 사랑해줘.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저 역시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중고등학교 때는 저는 아버지라고도 안 불렀었어요. 이 새끼 저 새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궁극적으로 보면은 제가 거기에 맞장구를 치면서 오히려 더 화를 내게 되면 엄마가 아빠 욕을 멈추거든. 그러면서 항상 하던 얘기가 있었죠. 제가 아버지 욕을 하면 어머니가 항상 하던 말. 그래도 혈연은 천륜이다. 너한테는 아빠다.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 많이 하셨어요. 그 당시 때에는 이 얘기가 제가 진짜 싫었거든요. 아니, 무슨 놈의 아빠냐. 뭐, 아빠가 아빠다운 짓을 해야 아빠지. 엄마 이렇게 힘들게 하고 엄마 때리고 이러는데, 무슨 저런 걸 아빠라고 부르냐. 왜 나한테는 아빠를 미워할 자료도 못 주냐. 막 이러면서 엄청 화냈었고, 이 얘기 싫었는데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어머니가 뭐 배움이나 이런 것들로만 따지면은 그렇게 배움이 길지는 않으시지만 그래도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한 분이고 감사한 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마음속으로 말로는 미워한다 뭐 한다고 하지만 결국 나에게 있어서 내 영혼의 반은 엄마가 내 영혼의 반은 아버지가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버지를 그렇게 비난하고 저 사람은 내 아빠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할 때 엄마가 그래 저거는 아빠 아니야 그러니 나만 이렇게 바라보고 살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 너는 아빠를 충분히 미워야 돼 좋아 계속 그렇게 욕해 라고 한다고 했다면은요 결국 제 그 기반 이 영혼이 완전 그 균형을 잃고 무너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때에는 저를 미치게 하는 이야기였고 그리고 정말 그 교과서적인 걸로만 하자면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그 아빠 욕을 해서도 안 됐었지만 그거는 좋지 않은 방법이었지만 그래도 그 최종 수위는 넘지 않았던 거죠. 그래도 네 아빠야. 네가 아빠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라는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하셨다는 거는 어머니는 아시는 것 같아요. 지혜로우세요. 아이에게 있어서는 부모는 그런 존재니까요. 부정해선 안 되는. 너라도 있어서 내가 산다. 그러니 너가 내 말 듣고 잘 돼야 된다. 그거 저희 어머니도 많이 하셨죠. 또 했던 말. 이런 말을 내가 어디 가서 하겠니? 네 앞이니까 나도 이렇게 말하지. 막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근데 이건 아이를 미치게 하는 얘기기는 해요. 저도 미친 분별 진짜 미쳐 죽는 줄 알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뭐 그러시구나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제가 대학생이 되었어요. 대학생이 되고 나니까 이제 여러 심리 지식들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계가 된 거예요. 내가 그랬던 게 이것 때문이구나. 내가 이랬던 게 그것 때문이구나. 모든 게 엄마 탓이고 아빠 탓인 거예요.
저는 아빠는 미워했지만 엄마는 안 미워했었거든요. 근데 밀착되어 있었던 게 엄마다 보니까 엄마에 대한 원망이 엄청 커지는 거예요. 어떤 식의 원망이었냐면 엄마는 나에게 사랑을 분명 줬지만 그것은 내가 원하는 사랑의 방향이 아니었다. 엄마는 사랑을 억지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강권했다. 자, 이런 원망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엄마를 되게 원망했었죠. 대학교 때까지 그랬었어요. 그 와중에 심리극을 배웠었고, 그리고 그 심리극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하면서 저는 그 믿음에 전혀 의심 하나 없었었어요. 나는 불쌍한 아이다 된 거지. 난 굉장히 불쌍하고 외로운 아이다. 이 모드 된 거예요. 오히려 아빠에 대한 원망보다 엄마에 대한 원망이 더 커졌어요. 그래서 대학생 때는. 그리고 저는 통학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통학하니까 집에 가면은 또 똑같아. 엄마가 더 막 얘기하면은 또 막 그 살얼음판에서 막 아빠 막 언제 터질까 그러다가 또 터지고 나면은 또 막 문제 생기고 막 이것들이 계속 되는 과정에서 진짜 아휴 미쳤었죠. 아휴 미쳤었죠. 되게 울기도 많이 하고 원망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대학원에 들어가고 그 대화 스님이 진행하시는 참만남 집단 상담을 참여하게 됩니다. 이 대화 스님은 제 그 대학원 지도 교수님의 스승님이세요. 그래가지고 지도 교수님이 이 대화 스님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셔가지고 집단 상담을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셨었는데 저한테 있어서는 이게 인생의 커다란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자, 어떤 식이었냐면요. 제가 그 집단 상담 그러니까 그 대학생 때까지는 나 상담 되게 잘해 막 이런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참 오만한 놈이었어. 나 상담 되게 잘해 막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와 그 완전 완성형 끝판왕 그 상담사인 그 대화스님을 보니까요. 평생을 노력해도 저분 발 끝에도 못 미치겠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어지간하면 한 번 보면은 그거 그대로 따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습득력이 꽤나 빠른 사람인데 저분 거는 아무리 봐도 못 하겠는 거야. 못 따라 하겠고 이해 자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 정도의 넘사벽을 만나버리니까 넘사벽을 만나니까 한없이 낮아지면서 이분에게 정말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 집단 상담을 하다가 그래서 이 스님한테 개인 상담을 조심스레 요청을 드렸고 그래서 개인 상담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개인 상담 첫 회기였나 두 번째 회기였나 이때부터 기존에 봤던 상담과는 굉장히 다른 무언가를 느끼게 되었는데요. 자, 이게 뭐였냐면 그냥 일반적인 상담에서는 제가 예전에 이런 기억이 있고 지금 부모님이 이래서 제가 이렇게 된 것 같고 이런 랄라샬라샬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다가 스님께서 픽 웃으시고는 과거는 스님 말씀
스님 말씀. 과거는 기억이고 기억은 망상이다. 뭐 이렇게 똑같이 얘기하진 않았는데 뭐 풀어보면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 그것이 너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지 현재가 중요하지 그 과거 얘기 할 필요 없다. 이 말씀 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도 반응이 되게 다르셨어요. 쏙님 어서오세요. 어머니에 대한 얘기 할 때도 아직까지도 그거는 어떤 전략이고 어떤 구성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어머니를 원망하던 저를 막 무슨 마법을 부리시더니 어머니의 그 온전한 희생과 사랑에 초점을 맞춰주시더니 그 안에서 제가 느꼈을 그 두려운 긴장감과 분노와 울분을 정말 막 바로 옆에서 어루만져 주시듯이 함께 우시면서 계셨거든요. 있으셨는데 거기에서 제가 상담 시간 1시간 동안을 바닥을 뒹굴면서 막 절규를 하면서 막 온갖 울음을 막 토해냅니다. 진짜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고 제가 이 전까지는 연기 이런 것도 되게 어색하고요. 특히 화나는 연기 이런 거는 해본 적이 없어요. 저 그 전까지는 화를 한 번도 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스님께서 이렇게 막 해주실 때 진짜 막 1시간을 계속 하면서 막 울었어요. 막 진짜 절규였어요. 진짜 토해냈다는 게 진짜 맞는 얘기야. 이때 정말 신기했던 게 요 가슴 있잖아요. 여기 가슴을 여기 중간에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이 가슴을 이렇게 그 흐르는 감정의 통로가 있어요. 그 감정의 통로가 꽉 막혀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스님께서 여기 쪽을 막 쳐주시고 막 이랬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여기 이 중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왼쪽이었나 오른쪽만 피멍이 막 이렇게 들었었어요. 한쪽은 안 들어.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피멍이 한창 있다가 여기에서 그냥 뚝 끊겨. 완전 신기했어요. 그래가지고 뭐야 이거는 웬 멍이야? 이러는데 그게 제가 이때까지 참고 있었던 그 울분, 그 감정의 그 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한을 진짜 했던 게 그 감정의 통로가 피멍이 될 때까지 울었음. 그렇게 울고 나니까 내가 그때 사진 찍었어야 되는데
한번 그 나체 사진 한번 찍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거를 못 남긴 게 내가 진짜 천추의 한이다. 아무튼 그 이후에 제가 바라보는 세상이 완벽하게 달라졌어요. 그러니 그 전까지는 내가 이렇게 힘든 건 무슨 이유일까? 원인을 찾아서 역시 이것 때문이었어 라고 유레카 외치는 식으로 살았거든요. 상담도 이렇게 했고. 근데 이거를 한 이후에는 그럼에도 그러니까 이걸 한 이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기 위해, 삶을 위해, 서로를 위해, 서로와 함께 얽혀나가는 그 인생의 복잡하고 막 모시기 거시기 한 거 그런 거 있잖아. 모시기 거시기 한 거 거시기 한 거 이건 무엇일까 하면서 감사한 부분을 찾게 되더라고요. 이게 진짜 그렇게 토해내고 나니까 세상이 그냥 보는 그 필터가 바뀌어. 저의 그 심리 상담의 아주 먼지 같은 시작점은 전 여기부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 제가 그 경험이 없었다고 한다면 당신은 이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런 모습이군요. 그러니 당신은 그들을 원망하면서 그들을 탓하면서 자신이 이렇게 한 걸 이제 되풀이하지 않으면서 당신의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정도의 상담사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세상에 잘못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잘못만을 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모두가 잘못을 하고 모두가 어떤 영향권에 있다는 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보이기 시작한 거죠. 이 정도가 되니까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마음속에서 다시금 생각이 들게 됩니다. 문득 어느 날 아빠를 봤어요. 근데 아빠가 저 어릴 때부터 해가지고 이 집안에서 한 번도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접이라는 게 어떤 그 가족으로서 같이 함께하는 이런 포함이 되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문득 아버지가 되게 고독하구나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고독함과 자기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는 이 집에서, 이 가족에서 아픈 아들 살리겠다고, 그리고 뭐 가족 계속 유지하겠다고 묵묵하게 밖에 나가서 일하시고, 일 빡센 거였거든요. 막 그 노가다 비슷한 거 하시거든요. 거기에 생색이나 힘든 말 하나 없이 그냥 당연하게 그걸 해나가시는 게
내가 아빠가 되면 저렇게 할 수 있나? 나 못할 것 같은데? 싶어지면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순식간에 씻어져 나가더라고요. 물론 어머니는 계속 아버지 욕하고, 아버지도 그 가끔씩 이렇게 막 화내는 그 모습은 달라지지가 않았어요. 여전히 그래요. 지금도 그러는데, 그래도 제가 바라보는 그 모습이 달라지는 거야. 한데 아빠는 안 달라졌거든요. 지켜보는 내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비워내고 나니까 그 안에 들어오는 감사, 이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들어오니까 제가 바라보는 세상이 달라지고 저를 인식하는 게 달라지고, 그래도 이 당시에는 아직도 오만했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빠랑 엄마가 부모로서는 완벽한 분이구나. 나는 엄마, 아빠를 정말 잘 만났고 너무 감사하구나 하면서도, 근데 부부로서는 알려주신 게 없어.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유치했다. 사실 부부로서는 막 모범이 되는 게 없다라고 그 당시에는 느꼈어가지고 이랬는데, 사실 여 정도만 하더라도 정말 굉장한 가족의 발전이었다고는 생각해요. 근데 참 유치했네. 아무튼 이랬고요. 여기에 플러스로 이제 또 여러 가지 국면들이 있는데, 그 또 대화생님께서 진행하셨던 그 권장 신념 가치관 그 특강이 있었어요. 매월 진행했었던 막 그 원래 정진이라는 거였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들이 제가 지금 월간 영화쌤에서 여러분들한테 간간히 소개하고 있는 것의 핵심 축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삶을 바라보는 태도와,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에 대한 경외심과 존경을 갖게끔 하는 강의였고요. 그 내용들은 제가 월간 영화쌤에서 그 핵심 그 권장신념이라고 해가지고 가끔씩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혹시 그 멤버십 가입해가지고 다른 월간 영화쌤 보시는 분들은 이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또 재밌을 거예요. 이게 그 스님께서 알려주신 거구나 하면서요. 그리고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한대의 영향력을 절감하게 되면서, 이때부터는 뭐 아직도 이거는 뭐 완벽하게 됐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좀 행동, 생각, 감정 하나에도 책임을 지는 것을 응당 열심히 하게끔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고요. 그리고 또 있었던 거는, 제가 첫 직장이, 스님이니까 당연히 불교시죠. 스님인데 기독교는 아닐 거 아니에요. 첫 직장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피해자 지원 점검과에서 조사관 활동을 했었는데, 여기 쪽에서 그 사회생활과 그
그러니까 사회 일선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정말 지혜를 쌓아가신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어서 실전에 실전의 지식을 많이 쌓은 것 같고요. 아, 저 불교냐고요? 저 불교 아니에요. 전 굳이 따지자면은 기독교라고 할 것 같은데, 저는 성경 말씀은 맞는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그건 진정한 기독교가 아니다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전 굳이 따지자면 불교는 그 인간에 대한 이해 영역에서 정말 탁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지만 종교라고 따지면 기독교 쪽에 가깝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결혼하고 최근에 가족 세우기 워크샵을 매달 다니고 있는데, 여기는 그 삶과 생명을 그리고 가족을 바라보는 태도를 다시금 확립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대화스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당시 석사 나부랭이였어서 이해 못한 것들도 꽤 있을 거잖아요. 가끔씩 그게 그런 말씀이셨구나 하면서 이해되는 게 있어요. 그것도 제 어떤 그 가족 받아들임이나 이 삶의 태도에 꽤나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고, 또 이것도 제가 월간영화쌤 어떤 때 얘기했었는데, 이것도 또 대하스님이야. 진짜 대하스님은 내 인생에 너무 감사하신 분이야. 그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전무하게 되어서 정말 막막했을 때가 있는데, 그때 그 대화스님께서 저에게 나중에 네가 힘들 때 주려고 따로 모아두던 게 있다 이러시면서 계좌를 부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감사합니다 하면서 알려드렸는데, 거기로 1,004만원이 들어왔어요. 아니 누가 제자한테 나중에 주시려고 1,000만원을 주셔요. 사실 지금 반디심리연구소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스님 이거 덕분이거든요. 이거 없었으면은 아마 파업했을 거예요. 못 버텼어요. 진짜 수입이 전무했기 때문에 못 버텼을 거거든요. 이거 덕분에 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 스님은 정말 그 사람마다 무엇이 이들을 조금 더 깨울 수 있고, 어떤 부분에서 지금 막혀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하면 뚫을 수 있는지, 그리고 채울 수 있는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에게 스님한테 형아쌤이 어떤 존재인 게 아니라 그냥 이분은 사람 자체에 대한 그 자비심과 이게 너무 정말 엄청난 분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발끝에도 못 미친다고. 제가 이런 분을 보면서 배우고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건방지고 거만한 소리를 하겠습니까? 전 솔직히 제가 심리상담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것도 얘기를 잘 못해요. 부끄러워서. 저 심리상담 못해요. 전 이런 대단한 분을 봤는데 아무튼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큰애 삼촌께서 그러니까 그 외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장례 치르고 이제 각자 들어온 돈 계산해서 그거로 얘기하고 막 뭐 유산 있으면 나누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할머니 화장 그것까지 끝났어. 그래가지고 뭐 어디에요? 아무튼 납골당에다가 이렇게 모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고했다고 이제 외가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밥 먹고 있는 자리에서 큰애 삼촌께서 그때 각자한테 들어온 돈 봉투 다 주면서 이건 그냥 너희들이 가지고 어머니 장례비며 이런 건 장남이 마지막 가시는 길에 효도하는 셈 치고 내가 낼 테니까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말고 밥 잘 먹고 수고했으니 잘 헤어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를 제가 전해 들으면서 사람이 돈을 저렇게 써야 진짜 간지지 간지나는 거지 싶어지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와, 그래. 야, 돈 가지고 내가 조금 더 가지겠다. 넌 얼마 가졌냐. 막 이러면서 서로 멱살 잡고 싸우고 이러는 거 아니라 진짜 우리가 돈 왜 벌어요? 써야 될 때 쓰려고 벌잖아. 근데 그거를 어쩜 이렇게 멋있게 쓰지? 싶은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와, 진짜 멋있게 쓴다. 돈을 저렇게 멋있게 쓸 수 있는구나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서 앞으로 나도 돈은 진짜 멋있게 쓸 거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이게 저를 희생하고 저를 깎아내리고 제가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고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당장에 제 코가 석자예요. 그러니 돈이 부족하면은 저는 돈 벌 궁리들을 여기저기에서 할 거예요. 하지만 돈을 그냥 마냥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걸로 탐욕으로 계속 창고만 배불리는 이런 거는 멋이 없어. 진짜 멋있는 거는 쓸 곳에다가 딱 쓰는 거야. 그리고 쓸 곳이라는 거는 돈이 나이대랑 환경에 따라 같은 액수여도 무게가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청소년에게 5만원과 직장인에게 5만원은 다르잖아요. 그러니 직장인으로서 쓸 5만원을 청소년이나 이제 배우는 대학생 혹은 후학들한테 건네주면
줄 수 있으면 이건 5만 원이 아니라 그 체감 한 20만 원을 쓰는 거랑 같은 거거든요. 너무 좋잖아.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때까지 계속해서 많은 것들을 받아서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그 후학들이나 그 제 뭐 그 한창 막 꿈드림 다닐 때 그 제 제자들이나 이런 애들한테 진짜 아낌없이 줘요. 필요한 게 있으면은 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이 아이들한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거든요. 얼마나 간절하고 필요한지를.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심리 상담을 받기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나이대는 어쩌면 20대 청년이다. 그런데 이때가 돈 제일 없을 때다. 그리고 상담비가 굉장히 크게 느껴질 때이기도 하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이게 저의 가장 커다란 고민 중에 하나예요. 그 여러 생각 때문에 제가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유튜브를 하면서 적어도 심리상담 길로 오기 전에 제대로 알고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게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겠다 싶어서 선택한 게 매운맛 컨텐츠이기도 하고요. 그러니 결국에 보면은 유기적으로 연결이 다 돼 있어요. 지금은 반디심리 극장 월간형아쌤 매주 마음중, 그리고 유튜브 컨텐츠 그 저서 책쓰기 브런치 연재 등으로 바쁜데, 이거 다 결국 제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진짜 필요한 데에 멋지게 쓰기를 실현하는 녀석들인 거예요. 별 생각 없이 만들진 않아요. 물론 재밌어야 되고 저한테 이득도 있어야 되죠. 제가 자선사업가가 아니니까. 근데 전 나누고 싶어요. 공유하고 싶어요. 공유. 이런 공유가 꽤 의미가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장 연설을 했다. 얼마나 걸렸나요? 한 50분을 얘기를 했네? 아, 전 말 안 한다면서 50분을 얘기했네. 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족을 포함하고 지금 현재 이런 삶을 좀 추구하면서 살게 된 이유예요. 저 되게 철없고 엄청 유치한 놈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호되게 혼내주시고, 많은 걸 느끼게 해주신 참 많은 분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어 제가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그냥 나 혼자만 살겠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건 못하죠. 네. 그러니 그냥 여러분들도 어떤 성실하게 여러분들의 역할됨을 그냥 그대로 그냥 수행하면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무언가가 자연스럽게 그 길들을 열어줄 거예요. 그 길에 뭐 죄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 그냥 너무 그 빠르게 아니면 급하게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이 빨리 끝날까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한 스텝 이렇게 즐겁게 밟아 나가시면 좋겠습니다.